네,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이죠. 효과적인 은퇴 설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효과적인 은퇴 설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세 분의 의견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분이 이제 어르신인데요. 노후 준비는 뭐니 해도 부동산이 제일입니다. 노후에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부동산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아주머니신데요. 노후를 위해서 적금하고 뭐 펀드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둔 돈도 있고 남편이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목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생활하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이제 젊은 남자분이에요. 노후 준비하면 아무래도 연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나중에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연금 4개를 열심히 넣고 있어요. 뭐 이런 분이에요. 자, 세 분 다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각자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르신 이제 부동산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자, 부동산으로 준비하게 되면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건데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부동산을 준비하게 되면 일단 주택이라고 하는 또는 뭐 주택이 아니더라도 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물형 자산이기 때문에 얘가 뭐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노후 준비로 쓴다는 거는 결국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궁극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제분들에게 상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물건을 잘 설정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네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뭐 주택 연금이라든지 뭐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을 활용해서 이제 부족한 노후 자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런 이제 노후 준비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 부동산의 단점은요. 가격이 올라서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럴 때 가장 많이 들은 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일본도 옛날엔 그랬는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죠. 출산이 낮아지게 되면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뭐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한 손실을 오롯이 감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상권이라든지 부동산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실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담하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리스크예요.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자를 보통 한 20년 정도 잡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60에 새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뭐 새 건물을 샀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지나서 70대에는 이제 유지 보수가 시작이 돼요.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 뭐 작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뭐 천 단위까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노후 생활 기간에 계획하지 못했던 유지 보수 비용이 목돈으로 왕창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뭐 장마라든지 뭐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연 재해 같은 것들로 인한 어떤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인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몇 년 전에 우리 강남에서 강남역 큰 빌딩,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긴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겼을 때 큰 빌딩 지하에 우리나라에 없던 차가 다 있었죠.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마제라티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차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 손해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큰 차들은 워낙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차 담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한 자동차 가격의 50% 이상 자차 담보를 하셨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을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예요. 자차 담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침수 손해 누가 보장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사실 때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소득세, 파실 때 양도소득세, 뭐 주택인 경우에는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다양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도 이제 노후 생활의 위협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셨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식분들이 있을 때 자제분들한테 똑같이 나눈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이 있어서 1층은 큰아들, 2층은 둘째 아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면적을 나눠준다고 해서 가치가 같으냐? 그렇지 않죠. 층수별로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사망하시게 됐을 때 이 부동산으로 상속하게 되면 자녀분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뭐 상속 세금도 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상속인 어떤 분들은 뭐 팔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갖고 있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분을 어떻게 똑같이 나눴냐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을 준비하셨을 때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목돈으로 준비하시는 분 한번 볼까요? 목돈으로 준비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목돈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자금 운용에 대한 어떤 그 유동성뿐만 아니라 만약에 운용을 잘했을 경우에는 운용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 구조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유동성과 함께 다양한 수익 구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장기간 적립으로 운영을 한다면 목돈을 두시고 목돈에서 꺼내서 장기 적립하면 코스트 에버리징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고객의 어떤 뭐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 계획에 맞는 그런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비용들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데 운영하게 되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데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목돈으로 운영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금리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목돈으로 운영하게 될 때 종신, 뭐 100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으면 그 만기 때마다 갈아타는 이걸 저희가 이제 롤 오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롤 오버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고객이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점이고요. 세 번째, 목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저희가 이제 뭐 휘발성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목돈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뭐죠? 자녀 리스크. 그렇죠? 우리 자녀분들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목돈을 들고 계시면 부모님들이 나 먹고 살자고 그거 틀켜주고 아이들에게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결혼, 뭐 사업자금, 뭐 생활자금 이런 다양한 자녀 리스크들 그다음에 뭐 주변 친척들이 뭐 보증을 좀 서달라거나 뭐 돈을 좀 꿔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 또 목돈이 없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뭐 투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색다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휘발성 위험들 그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인 사기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휘발성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게 이제 세 번째 단점이 되겠고요. 네 번째, 목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구조잖아요. 목돈을 넣어놓고 계속 빼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 감소하는 구조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점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환매 유혹이 크죠. 우리가 목돈 운영하시는 분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매 유혹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목돈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위험들이 목돈으로 운영할 때는 좀 어려운 점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운영한 우리가 이제 목돈을 노후를 준비하면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장점은 뭐예요?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가 가장 큰 장점이죠. 금리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나 뭐 이런 거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수 위험, 오래 사시더라도 일정한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사실 수가 있다라는 장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처럼 휘발성 위험처럼 날아가는 위험, 저희가 뭐 농담처럼 얘기해요.
아무리 못된 자식도 아버지 연금 들고 계신 거 깨서 저 좀 도와주세요 소리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연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세제 비적격인 경우에도 10년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세금 혜택이 연금이 조금 더 많이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납입보험료로 원금 보증을 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높은 운용 성과에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우리 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1층 보장 공적 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사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층의 기업연금 같은 경우도 중간 정산 같은 거 하게 되면 퇴직금 확보하는데 되게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1층은 최소 생활비이지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세제 적격 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또는 연금이 아니라 뭐 일시납과 같은 연금 이외 형태로 받으실 경우에는 가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소고요. 세 번째,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우리가 사업비 부담이 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운용 성과에 따라서 고객이 모두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연금 개시 이후에도 뭐 변액 연금을 뭐 선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실적 배당으로 운용을 했지만 연금이 개시가 되고 나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변액으로 가셔야 물가 상승 위험을 해지할 수 있고 저희가 연금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연금 개시하고 사망하실 때까지 최소 20년이에요. 이 기간에 물가 상승 위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변액으로 유지하시되 처음에는 뭐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5대5 뒤에 가면서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편입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운용하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지나치게 빠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특히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연금이 필요한 때로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라이프 사이클을 계산해 보시면 남편 연령이 60일 때 아직 자녀들의 교육이나 자녀들의 결혼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55세, 60에 연금이 개시가 되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금 노후생활 자금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연금 개시 시점을 65세 이후로 좀 미루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유교국가 특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액공제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유교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형, 부부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피보험자로 돼 있고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 적격 연금이다. 피보험자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10원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에 대한 위험들을 메꾸기 위해서 여성 배우자를 피보험자라는 연금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한 집의 연금은 남성 배우자보다는 여성 배우자를 피보험자라는 걸 좀 더 많이 되도록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